아, 그리고 참 조금 전에 그 학생이 갖고 와서 다시 한번 보니까 이상한데. 그 지난번에 이 선택권에 관해서 그 준용하는 판례를 준 거 있죠? 응? 그게 그 종류채권의 특정에서 괄호 4번이라고 쓴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상한 거 모릅니까? 읽어보면? 응? 아니, 궁극적으로 미스프린트를 준 나도 이상하지만 나는 정신이 없어 그렇다 치고 읽어보면 당장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다 플러스한 거라고 그러냐면 31페이지에 그 괄호 4번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판례 있죠. 그 마지막에 있는 게 채권자죠. 채무자에 있던 거를 옮기면은 채무자한테 간다는 말은 원래도 이상한 말 아니야, 그게. 응? 가만히 생각해보면 끝에 있는 그 채무자를 채권자로 바꿔야 되죠, 당연히. 응. 그게 왜 질문하는 학생만 이상하고 딴 사람 이상하지 않은 거야? 나 그게 더 이상하네. 당연히 그렇게 된 거죠.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가야 이전이 되는 거지. 채무자한테서 채무자로 가면 그 말 자체가 이상한 말 아니에요, 원래. 그걸 고치세요. 그 괄호 4번으로 추가하라고 했던 거 판례. 마지막 끝에 있는 것들을 위아래 다 고쳐요. 본문에 있는 것도 채무자를 채권자라고 쓰고 맨 끝에 있는 거 채권자라고 쓰고 그래야 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도. 이 채권의 효력은 어제 나눠준 그 프린트를 보는 게 더 빠르죠. 그 2페이지에 보면 그림을 그려놨죠. 이 그림이 채권의 효력에 관한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52페이지 교과서 52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제목이 뭐죠? 로마자 1번의 제목이 청구력과 급부 보유력 이렇게 돼 있죠. 채권의 효력이라고 써놓고 청구력과 급부 보유력 그랬는데 청구력 하면 여러분 네 번째 줄에 이 청구력과 급부 보유력 대신에 제목을 쓸 수 있는 게 네 번째 줄에 기본적 효력 내지 최소한도의 법률적 효력 그겁니다. 그걸 빨간 걸로 네모치고 52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의 본문에 기본적 효력 내지 최소한도의 법률적 효력. 보통 이것을 제목으로 쓰는 게 더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제목에 나와 있는 청구력과 급부 보유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기본적 효력 내지 최소한도의 효력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 이거 두 개가 없으면 채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없어도 이 두 가지 효력, 두 가지 청구력과 급부 보유력 두 가지는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건 채권 아니에요. 뭐 딴 거라고 틀림없이. 그 의미입니다. 최소한도의 효력 내지 기본적 효력. 그런데 채권은 이게 기본적 효력 내지 최소한도의 효력이 이거라는 것 뿐이고 이거 말고 딴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거 두 개는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나눠준 프린트에서 맨 왼쪽에 있는 거와 맨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죠. 청구력, 맨 오른쪽에 급부 보유력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최소한도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왜 이걸 최소한도의 효력이라고 하냐면 채권이라는 게 원래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 즉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기서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청구력이 있다는 말은 요구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청구력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청구력의 두 가지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법성을 조각하고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거 있죠.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을 급부 보유력이라고 그래요. 보유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요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청구력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급부 보유력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급부 보유력은 급부를 해야 보유가 문제가 되죠. 급부와 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죠? 변제 이행이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변제 또는 이행을 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채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청구력이라는 것은 있어야 되긴 하지만 반드시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채무자가 청구 안 해도 당연히 이행하게 돼 있죠. 원래부터도. 채무는. 그런데 뭐 행사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재날짜가 됐을 때, 변제익에 도달했을 때 채무자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알아서 이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임의 이행이라고 합니다. 임의 변제라고도 하고, 임의 급부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응? 그런데 스스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이행한 급부를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임의 이행하면 그걸 받아서 보유한다. 별 문제가 없다니까.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이 관여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면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임의 이행을 안 하면, 임의 급부를 안 하면, 임의 변제를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안 하면 할 수 없다. 그것은 채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데 이걸 안 할 때를 문제 삼아야 돼. 중요한 게 핵심이 여기 있어요. 안 하면. 그런데 안 하는 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검토합니다. 독일 법계의 모든 채권법에서는. 그냥 안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안 한다 이거예요. 그냥 불이행합니다. 임의로 불이행한다 이거예요. 그냥 안 한다. 그런데 안 하는 게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위법하고 유책하게 안 한다. 이게 다릅니다. 응? 이 두 가지를 갈라가지고 첫 번째 이거 조심할 게 뭐냐 이거는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죠. 이것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잖아요. 안 하는 거에. 공통된 그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가 있으니까. 그냥 안 하면 당연히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알아서 그냥 안 하면. 임의로 안 하니까 강제로 시킬 수밖에 없죠. 강제로. 그래서 강제 이행이라고 그래요. 응? 강제 이행. 임의로 안 하면 강제 이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이행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안 한 것이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냥 안 한 것도 아니고 위법하고 유책하게 안 한 거라고 보여지면 이거에다가 플러스 다른 강력한 구제 방법도 인정하고 있어요. 이거에다가 이 강력한 구제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90조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고 하나는 544조 이하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응? 알겠습니까? 위에 거를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밑에 거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응? 채권법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구조. 안 하면 그냥 일단 안 했다는 것만 밝히시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 이행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또 그냥 안 한 게 아니고 가만 살펴보니까 위법하고 유책하게 안 했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해제권이 발생한다. 알겠어요? 한 가지 조심할 일은 이거는 모든 채무불이행에 적용되는데 요것은 말이에요. 반드시 계약이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해제권은 행사는 위법하고 유책하게 불이행했는데 모든 법률 행위에서 이건 뭐라고요? 계약에서만 해제권은 계약에서만 이게 구별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문제 딱 읽었는데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이걸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강제행위 할 수 있어 일단. 근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위법하게는 형법과 민법에서 똑같아요. 적극적으로 어떤 위법성이 징표가 보여되는 게 아니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면 위법한 겁니다. 무조건.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고의 과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 중에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해요. 그런데 그 케이스를 잘 읽어봤더니 이게 뭐 매매라든지 등등 계약에 관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발생합니다. 알겠습니까? 해제권도. 이건 총칙 때부터 배운 거죠. 해제권은 취소와 달리 계약에서만 문제한다고 배웠잖아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발생하는데 여기서 먼저 이거는 차차 이제 자세히 배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자세히 배웁니다만 내용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 하면 불이행했을 때 강제 이행을 통해서 구제받는 거는 약간 다른 문제가 개입하게 돼요. 뭐가 개입하게 되냐면 채무를 불이행한다는 것은 채권의 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방해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채권이 침해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채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그러면 권리가 침해받으면 구제를 논하는 것은 권리가 침해를 받으면 구제를 논하는데 구제. 이 권리 구제에서는 총칙에서 배운 일반 법리를 하나 체크해야 됩니다. 권리의 구제 또는 권리의 보호에서는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구제의 원칙에 따른다고 했죠. 국가 구제. 자력 구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했잖아. 이걸 검토해야 된다고, 이거를. 총칙에서 이걸 사력 구제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 자력 구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더군다나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 사유로. 그죠? 209조에 써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야, 이것이. 이 채권의 침해에 따른, 불이행으로 인한 침해에 따른 구제가 강제이행이라고 그러는데, 강제이행을 그러면 친구가 돈 빌려가서 안 갚으면 내가 가서 그냥 멱살 잡고 흔들어가지고 떨어진 지갑에서 5만원 꺼내가지고 받아갖고 오면 되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못하게 돼 있다는 게 국가구제의 원칙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채권이 실현이 안 되면, 즉,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개인이 맘대로 못하고 국가에다 그 구제를 신청해야 된다. 강제 이행을 국가의 힘을 빌려야 되는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럼 국가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국가는 그냥 국가에다 대고 전화만 걸면 되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 강제 이행, 여러 한 가지 좀 참고사항 미리 알려주면 강제 이행이라는 말이 민사집행법의 강제 집행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강제 집행하고. 이것도 몰라서 헷갈리는 사람 있죠. 저게 원래 민사집행법상의 그 논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학설은 이 389조가 민법에 잘못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마땅히 민사집행법에 써 있어야 되죠. 389조가. 알겠습니까? 잘못 들어온 조문이라고 이게. 교과서에도 나와요, 나중에. 뭔가 잘못됐다, 지금.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통설은 이 조문은 삭제하고 민사집행법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 조문은 자체가 워낙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도 원래. 389조는 그 독자적으로는 전혀 해석이 안 되는 조문이에요. 민사집행법에 있는 거 다 이게 보태서 설명해야 된다고. 어쨌거나 이게 강제집행인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일반 채무불이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통상의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습 안 한 사람은 또 모를 텐데 집행권원 물권법 교과서의 끝에 나와 있어갖고 보라고 했었죠. 안 봤다 이거던데. 물권법 교과서 끝에 집행권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고. 거기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급하니까 그거 말고 집행권원, 옛날에 이걸 채무명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민사집행법을 분리 독립해서 법을 제정하면서 채무명의라는 그 말이 그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그래가지고 집행권원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용어만 바꾼 겁니다. 용어만. 바꾸고 나서는 또 말썽이 생겼어요. 이게 과연 정확하게 이걸 표현하는 거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미 확정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이제 앞으로 우리 그걸 쓸 거니까. 근데 이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승소의 확정 판결입니다. 알겠습니까? 집행권원에. 그러니까 강제 집행하려면, 강제 이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집행권원입니다. 응? 소송법에서 배운 건데, 민사집행법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를 정리할게요. 불이행하면 강제 이행할 수 있는 건 틀림없는데, 막상 이걸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돼요. 그 살펴보니까 이 원칙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힘을 빌려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가의 힘을 빌려서 강제 집행할 때는 꼭 필요한 게 집행권원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근데 이 집행권원은 어디서 얻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시집에 가서 집행권원 한 접시만 주세요. 그럼 나오냐? 아니에요.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승소의 확정 판결이라고. 승소의 확정 판결을 얻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소송도 안 걸고 승소의 확정 판결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 물론 집행권원은 승소의 확정 판결만 아니고 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원칙이 저거라고. 그러니까 원칙이 제일 중요하죠. 원칙을 이행하려면 소송을 걸어야 된다고. 그것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힘. 이래가지고 여러분 표에 보면 소구력이라고 있죠. 어저께 나온 프린트 거기 보면 중간에 소구력. 이 소구력이 왜 필요하냐 하면 불이행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강제 집행하려다 보니까 민사집행법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집행권원을 얻어야 된대요. 집행권원은 어디서 나냐고 물어봤더니 승소의 확정 판결이 원칙이라는 거야. 그럼 승소의 확정 판결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소송을 청구해가지고 승소해야 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채권의 힘 중에 하나가 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이행 시에. 소송 청구하는 효력을 줄여서 소구력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소구력. 소구력으로 소송 제기해가지고 이기면 어떻게 되죠? 승소의 확정 판결을 얻어. 응? 그럼 이게 집행권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집행할 수 있는 힘은 집행력이라고 써있죠, 여기. 그 과정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소구력과 집행력이 필요하다. 이 소구력과 집행력을 합쳐서는 뭐라고 하냐? 교과서 52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돼 있어요. 응? 강제력이라는 말이 안 보입니까? 52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강제력. 강제력에 빨간 걸로 내мот쳐. 이걸 합쳐서는 근데 이건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한 내용의 일부는 어디 나오냐면 그 밑에 나오죠. 그 밑에. 그죠? 로마자 2번에 불이행이 있을 때 나온다. 그러면 강제 이행을 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소구력과 집행력이 채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 하면 이 소구력과 집행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서 배웠듯이 채권의 최소한도의 효력만 있으면 채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채권 중에는 소구력과 집행력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의 논의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청구력과 급부 보유력은 꼭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그게 아니라면 이 소구력과 집행력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이걸 세분하면 소구력이 없는 것도 있고 집행력만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곧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곧 소구력만 없는 것을 자연채무라고 하고 이건 그러니까 아예 소구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소구력이 없다는 말에는 소송 제기 못하면 승소의 확정 판결은 당연히 못 얻죠. 소구력이 없다는 말 속에는 집행력이 없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죠. 이게. 그 다음에 소구력은 있는데 집행력만 없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책임 없는 채무라고 해서 논의합니다. 우리가. 책임 없는 채무. 그건 아마 오늘 나오는 프린트에 나올 걸 맨 앞에? 응? 자연 채무, 책임 없는 채무. 그건 이제 좀 더 배울 거 연이어서.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공부했죠, 지금 과정을. 근데 이 결과도 문제가 돼요. 강제 집행을 그러면 한다고 치자, 이거. 다 갖춰가지고 이제. 마침 그 채권이 소구력과 집행력이 다 있어요. 승소의 확정 판결 얻으니 강제 집행에 들어가게 됐어.
강제 집행을 이제 시작했는데 강제 집행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통상의 강제 집행 배우는 거죠. 이 강제 집행에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어디다가 강제 집행을 하냐면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다가 집행하게 되죠. 채무자의 재산에다가. 응? 그죠? 근데 채무자의 재산에다가 강제 집행한다는 말에서는 뭘 끌어낼 수 있냐면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거지면 채무자가 어떻게 되냐는 거야. 어? 거지면 끝이죠. 근데 거지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애당초 거지, 소위 원시적 거지라는 거죠. 원시적 거지. 이 원시적 거지는 대책이 없어, 이거. 대책이 없다고. 애당초 돈 빌려줄 때 미리 판단했어야지 나중에는 이게 판단이 안 돼요. 애당초 잘못한 거죠. 돈 없는 사람 돈 빌려줬으니까. 그건 지 잘못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니까. 방법이 없어요. 돈 없는데 어떡할 거야. 응? 그런데 이 후발적 거지는 약간 문제가 있죠. 채권자가 애당초 돈이 한 푼도 없는 거를 잘못 보고 돈을 빌렸다면 그건 지 잘못이 할 수가 없는데 애당초는 돈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돈을 빼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빌렸는데 1억 원 재산이 있었는데 이행기 다가오니까 채무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행기 다가오면 5천만 원 갚아야 되죠. 아깝다 이게 갑자기. 그럴 바에야 마누라, 사촌 동생, 뭐 처남, 자기 아버지, 시집간 누나 다 불러가지고 2천만씩 줘버렸다. 이행기 전전날 다 줘버렸다니까. 어차피 그중에서 5천만 원 뺏길 바에야 식구들한테 20년 쓰자고 하고 2천만 원씩 5명 불러서 다 나눠줘버렸어요. 그리고 후발적으로 거지가 됐어. 이 경우에 아직 이행기 안 왔으니까 자기 재산 자기가 처분하는 거 원래는 유효한 거죠, 이게. 치권 치면 대로 처분하는 거지, 뭘.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의 실효성이 이게 확보가 안 되죠. 그걸 유효하다고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시적 거지는 어쩔 수가 없지만 후발적 거지에 대해서는 이걸 빼돌리는 경우에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다 빼돌리지. 갚을 때 되면.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한 빼돌리는 것도 있지만 그거에 반전된 형태도 있을 수가 있죠. 뭐냐 하면 받을 게 있는데 안 받아, 이걸 아예. 사실은 이 사람이 5천만 원 빌렸는데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지만 누군가한테 원래는 1억이 있었는데 누군가한테 9천만 원 빌려줘가지고 이행기 전날 받게 돼 있었다고. 9천만 원.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거 받아봐야 5천만 원 뺏기죠. 이행기 다가오면. 그러니까 안 받는 거야. 버티고 있는 거야 그냥. 버티고. 이 경우도 또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 못 받는 거 아니야. 결국은 당장 없으니까. 강제 집행하러 집행관이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너무 불쌍하면 오히려 도와주고 와야 되죠. 겨울에 냉방에서 부서진 라면 한 조각을 왼손에 부여잡고 슬픈 표정으로 집행관을 쳐다보면서 아저씨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답답하다는 거야 이거. 연탄 몇 장 사다 주고 그래야 되죠. 갈비탕 한 그릇 시켜주고. 뭔가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야 지금.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사업자한테 돈 빌려준 게 있어가지고 9천만 원 받을 게 있다 이거야. 라면 들고 설치길래 그런 줄 알았더니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비하면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원시적 거지는 어쩔 수 없이 후발적 거지의 경우에는 특별히 재산을 빼돌리거나 받을 걸 안 받는 경우에 대비하는 제도를 민법에 마련해뒀다. 이게 채권자 대위권하고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알겠습니까?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요거는 왜 특별히 연결 설명드리냐면 불이행하면 강제이행한다는 것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이 강제이행을 하자니까 과정에서 소구력과 집행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에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후발적으로 빼돌리는 경우를 대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채권자 대위권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앞에 소구력 집행력하고 또 뭐가 있냐면 왜 이렇게 복잡해서 하시죠 이거? 53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있죠. 53페이지 두 번째 문단 빨리 읽어봐요. 거기 밑줄 쳐야 되는 건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이죠?
국가 구제의 원칙 때문에 소구력과 집행력은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강제이행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하므로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전이라는 말은 안전하게 보호를 줄인 말이에요. 알겠어요? 안전하게 보호. 거기 그 보전이라고 써 있죠, 거기. 그런 거 용어를 정확히 알아두고. 그래서 여기까지 개관하면 그 표처럼 된다는 거예요. 응? 표처럼 된다. 그 표의 의미는 이제 알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야. 채권의 효력을 개관하면 이렇게 됩니다. 채권의 효력을 개관하면.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건 여러분 조심할 게,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은 내가 여기 등장인물이 두 사람밖에 없죠. 국가를 빼면 채권자하고 채무자밖에 없잖아. 그죠? 채권자하고 채무자밖에. 그런데 채권을 과연 채무자만 침해할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그 권리 중에서 앞에서 배운 물권 있죠, 물권. 물권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지배권에 속한다. 지배권은 대외적 효력이 문제가 됐었죠. 지배권은. 물권은 지배권에 속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권법 교과서에 앞에 그것부터 나오죠. 지배권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대외적 효력. 총칙에서 배웠듯이 이 대외적 효력이 같이 문제가 되니까 지배권의 대외적 효력은 뭐예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또 하나 뭐죠? 물권의 청구권. 물권의 청구권. 그런데 채권은 어떻습니까?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고 뭐예요? 청구권에 들어간다. 그죠? 이 이외에도 구별할 수 있는 거 많죠. 절대권, 상대권 뭐 이런 식으로. 공통점은 뭐예요? 재산권. 이게 청구권에 들어가니까 지배권이 즉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외적 효력이 어떻게 되냐는 문제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대외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면 당연히. 인정 안 된다고. 그러면 항상 인정이 안 되나? 이걸 따져봐야 돼요. 예외 없이 항상 인정이 안 되나? 여러분이 53페이지 맨 밑에 있는 대외적 효력이 있죠. 제목에 채권의 대외적 효력이 써 있죠. 여러분 그 채권의 대외적 효력에다 밑줄 찍고 물권의 대외적 효력과의 비교가 논점 이렇게 써요. 대외적 효력이라는 같은 글자가 나오면 같은 글자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뭘 오랫동안 들여다본다고 뭐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같은 글자만 찾으라니까 추구라고. 단 한 군데도 예외가 없어 이거. 단 한 군데도. 왜 그걸 모르는 거야 이상하게. 그렇게 말해도. 총칙 52페이지. 총칙 교과서 52페이지에 박스 친 데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지배권의 효력, 대외적 효력이에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물권 청구권이다. 그죠? 그걸 묻는 거야 지금. 채권에도 그게 인정되냐? 어떻게 되는 거냐? 구걸조죠. 어떻게 예외적으로라도 조금 인정 안 될까? 이걸 따져보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인정 안 될까? 여러분 복습하는 김에 대내적 효력은 뭐예요? 우선권 말하는 거죠. 충돌에 따른 우선권.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미 다 알고 있죠, 그건. 채권이 예외적으로 우선권을 갖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우선적 효력을 갖는 경우가 등기되거나 하는 경우들이죠. 배타성 있는 공시방법을 갖추거나. 알겠습니까? 가등기되거나 등기된 임차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연하게 이게 정돈이 되지 않습니까? 대가리 속에. 그래서 이 대외적 효력을 따지면 대외적 효력을 따지는 게 두 가지예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채권에서는 근데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채권인데 물권적 청구권은 이상하잖아 말이. 그러니까 내용을 직접 표기하죠. 방해배제 청구권. 알겠습니까? 방해배제 청구권. 방해배제 청구권은 한 가지 미리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용어를
그 명확히 안 하기 때문에 헛소리 가끔 삥삥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 방해배제 청구권은 말이에요. 물권적 청구권하고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가를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된다고. 어? 그건 또 어디 나오냐면 68페이지 68페이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깨알 것이까지 메모리펜을 칠하고 별표를 3개 놔요. 거기 용어가 정확히 나와 있죠. 방해 배제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어떻게 다른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깨알 것이까지 68페이지에 어떻게 다르죠? 그냥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하면 방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응? 채권에서의 방해 배제 청구권에는 반환 청구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첫째. 깨알 글씨까지 읽어보면 되죠. 알겠습니까? 아울러서 그 페이지 상단도 읽어보시면 채권은 청구권이기 때문에 원래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써있죠. 거기.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인정 안 된다고. 전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밑에 된다는 건 뭐예요? 배타성을 갖춘 임차권. 배타성을 갖춘 임차권이죠. 등기된 임차권. 621조 2항을 봐봐요. 2항인가 3항인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고 나와 있죠. 그게 배타성이죠, 바로. 등기된 임차권은 물권과 마찬가지 효력을 갖습니다. 무슨 효력? 방해배제 청구권.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 해결했어요. 나머지 하나가 문제죠. 불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 이것도 답만 먼저 봅시다. 답을 먼저 보고 여러분 머리를 두들겨 맞추는 게 더 빠르니까. 여러분 어디만 보면 되냐면 67페이지 맨 첫째 줄만 보면 됩니다. (67페이지) 첫째 줄을 보시게 되면 거기 뭐라고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채권은 말이에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밖에 성립 안 해요. 일반적으로. 알겠습니까? 한 가지 조심할 건 거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사실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론상 그런 게 아니고 사실상, 실제상 또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이론상 그런 게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과실도 될 수 있어요. 뭐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채권이 특별 구속 관계라고 했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일반 생활할 때 뭐 때문에 어떤 두 사람이 채권 채무를 갖고 있는가를 뭐라고 살피고 앉아 있어. 그거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힘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죠. 남이야 채권을 갖든 말든. 물권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죠. 물권은. 그럼 어떤 사람이 계약 맺어가지고 채권 발생하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무슨 관계가 있어. 관심도 없죠. 관심도. 그러니까 과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힘을 게을리하는 게 과실이라고 했죠. 남이 뭐 채권 혹시 갖고 있나? 그걸 뭐라고 관심을 가져?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사실상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과실은 거의 성립 안 하고 고의에 의한 것만 성립한다. 그러면 이제 이 답이 나왔죠. 대외적 효력에서 방해배제 청구는 어때요?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요. 어떤 때만 인정돼요? 배타성 있는 경우에만. 등기된 임차권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고의의 경우에만 사실상 성립할 확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해요. 그거예요. 지금 대외적 효력이. 교과서에 이걸 복잡하게 써놨는데 복잡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설명이 훨씬 자세하죠. 오히려. 그리고 언제가 나눠준 판례에 거기
거기 집어넣은 게 있었죠. 우리 대법원에서 채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판결을 했었죠. 응? 그걸 면밀히 복습해 하고라고 했는데 읽어보지 않았다. 이게. 응? 거기도 거의 방해배위 청구이랑 다 나와 있죠. 그 판결에 아예. 그 결론만 이해하면 된다. 이게. 그러면 이제 채권의 효력을 모조리 개관해 보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지 우리가. 어? 이 채권의 효력에서 이 개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교과서마다 뒤에 자세히 배우는데도 개관을 왜 설명하냐면 이 채권법 전체의 큰 틀이 먼저 머릿속에 잡히지 않으면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헛갈린다는 사람이 이게. 뭐가 그렇게 많은지 이상하게. 그래서 따져보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 효력, 최소한도의 효력으로는 채권은 말이에요. 청구력과 급부 보유력이 있다. 응? 이건 원래 이게 둘로 말하지만 같은 겁니다, 원래. 왜냐하면 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의 한 의미가 이거죠.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보유할 수 있다. 만약에 이걸 보유할 수 없으면 반환해야 됩니다. 보유할 수 없다면, 원인이 없다면. 그게 741조의 의의죠.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 효력은 이건데, 이거 말고 정말 채권법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불이행했을 때, 불이행했을 때. 알겠습니까? 근데 요거를 좀 이게 우리가 확대경으로 들여다보자. 체계를. 불이행했을 때 과연 민법에서 어떻게 다루는가를. 그걸 보려면 이 불이행했을 때는 불이행 자체가 침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구제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채권이라는 게 이행돼야 되는데 불이행하게 되면 채권이 침해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구제가 문제가 된다고. 침해와 그 구제. 물권법도 대부분이 그 침해와 구제에 대한 법이죠. 기초적으로 물권 변동의 법률을 배우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묘사할 뿐이고 정말 법리상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침해에 대한 구제들입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물론 물권 청구권은 그것 중에 대표적인 거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또 대표적인 건데 물권법에서 안 다루고 채권법에서 다룰 뿐이고 그러면 이게 채권의 침해, 즉 불이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채권 침해 어떤 게 가능한가? 응? 이게 채권 청론의 거의 전부예요. 중요한 내용 전부. 채권의 침해는 우선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응? 채권이 이게 상대권이라는 것 때문에 이걸 갈라서 검토해야 돼요. 통상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채무자에 의한 침해입니다.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뻔한 거죠. 제3자에 의한 침해. 그죠? 이건 표를 안 줄 거니까. 그래요.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난 거야, 지금.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채무자에 의한 침해는 말이에요. 이거를 바로 불이행이라고 한다고. 불이행. 그런데 채무를 불이행하는 거니까 넓은 의미의 광의의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저런 말을 쓰면 저런 말을 만들어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 광의의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어디 나오냐면 68페이지에 밑에서 5번째 줄에 나오죠. 응? 아니 밑에서 7번째 줄. 거기에 그 68페이지 맨 밑에 문단에서 광의의 채무 불이행, 협의의 채무 불이행에 빨간 걸 네모쳐 우선. 맨 밑에 협의의 채무 불이행도 나오죠. 알겠습니까? 이 광의의 채무 불이행을 말한다. 이 광의의 채무 불이행은 다시 둘로 갈립니다. 당연히. 응?
이 둘 중에 하나가 그거죠. 협의의 채무불이행. 그죠? 둘 중에 하나가. 이쪽에다 쓸까, 이걸? 협의의 채무불이행.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그냥 불이행, 채무불이행. 그냥 협의의 채무불이행 아닌 거. 알겠습니까? 광의의 채무불이행 중에 이게 특례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채무불이행이 광의고. 두 개로 나뉘니까. 여러분 이걸 여기다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귀찮으면 이걸 위치를 이리 바꾸세요. 광의의 채무불이행. 여러분은 그게 더 이해하기 좋겠다. 이제 보니까 이 집합 개념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제3자에 의한 침해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죠. 제3자에 의한 침해. 그렇잖아요? 제3자에 의한 침해가 문제되는 게 뭐가 있다?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그죠? 이건 조심할 게 아까 뭐라고요? 사실상 그렇다는 겁니다. 요거는 요건 뭐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배타성 있는 채권의 침해죠. 이로부터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죠.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로부터의 구제는 뭐예요? 방해배제 청구권. 방해배제 청구권은 뭐가 빠져요? 방한 청구권 빠져 있어요. 아까 봤잖아.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광의의 채무불이행 아까 구제 방법이 뭐라고요? 강제집행이라니까. 강제집행. 그죠? 협의의 채무불이행의 구제 방법은 뭐가 들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은 다 인정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해제권도 플러스 된다. 이게 먼저 머릿속에 윤곽이 잡혀야 되죠. 채권을 침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침해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제3자가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여기도 이 방해배제 청구권에 여러분 조심할 게 이 방해배제 청구권에는 배제 청구권이지만 예방 청구권도 있죠. 예방 청구권도 가능하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집행 그 자체고, 집행 그 자체. 예방적인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고 아까 배웠죠. 예방적인 강제 집행은 뭐예요? 채권 보전이라니까. 여기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예방적인 거.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그건 장래의 책임재산의 확보 보전을 위한 예방적인 수단이죠. 그렇잖아요. 재산 줄까봐. 정확하게 맞대응하죠.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강제집행, 방해배제. 책임재산 보전, 방해 예방. 정확하게 맞대응한다니까?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거야, 이게. 기억하기도 좋구만. 양쪽에 손해배상이 있죠. 근데 근거가 다르죠. 채무자가 침해하면 어디에 근거돼요? 390조. 제3자가 침해하면 750조. 채무자가 안 하면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제3자가 침해하면 방해 배제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불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면 책임재산을 보존할 수 있어. 예방적 강제집행이죠. 그러니까. 강제집행이 예방 아니에요. 강제집행하려면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예방하려고 없어지는 걸.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방해 배제도 가능성만 있으면 예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 개씩 맞대응하죠. 저게 그렇게 어려워요? 손해배상, 손해배상, 강제집행, 방해배제, 책임재산 보전, 방해배제 예방, 방해 예방 청구권. 그게 맞대응한다니까? 누가 침해냐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정확히 그려두고 세 개씩 그러니까 정확히 맞대응해서 이쪽 방해배제를 둘로 가르면 되잖아요. 배제와 예방. 강제집행도 집행과 예방으로 가르면 되죠. 집행과 예방. 그럼 딱 떨어진다고. 그런데 다시 요거 있죠. 요거를 지금은 뭘 봤냐 하면 이거를 확대경으로 봤습니다. 이거를. 요것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걸 확대경으로 본다. 이게 뭐가 있나 정확하게. 이거에는 뭐가 있냐. 오늘 나눠준 프린트 나와 있는 거 나와 있죠. 오늘 그 3페이지짜리 나가 있는 거 있죠. 협의의 채무불이행의 모습과 기본 구조. 협의의 채무불이행의 모습과 기본 구조. 그러니까 저걸 확대하면 협의의 채무불이행을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됩니다. 오늘 나와준 1페이지. 가로로 되어 있는 표. 협의의 채무불이행의 몇 가지 통설에 따른 거예요. 통설에 따른 거예요. 몇 가지예요? 네 가지입니다. 번호 매겨 위에서부터. 1, 2, 3, 4. 모습. 맨 왼쪽에.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가 있습니다. 이건 통설에 따른다는 말을 왜 하냐면 통설에 따를 때에만 맨 밑에 채권자지체가 협의의 채무불이행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통설에 따를 때만. 유력한 소설들은 반대하죠. 채권자지체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그냥 법정 책임에 불과하다. 현재 급속하게 인기를 얻는 듯 싶은데 아직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1, 2, 3을 왼쪽에 활표로 묶어가지고 1, 2, 3을 1, 2, 3 1, 2, 3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1, 2, 3까지만 묶어가지고 맨 밑에 건 뭐예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입니다. 이 로마법에서 연원한 이 제도들은 딱딱 떨어지면 전부 다 딱딱 떨어져. 맞대응해서.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요. 산수처럼. 그러면 채무불이행은 어떻게 성립하냐 문제하고 채무불이행이 성립되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그것이 그 다음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죠? 그걸 내 낱장으로 주라고 그랬는데. 그죠? 왜냐하면 그 2페이지와 3페이지를 2페이지와 3페이지를 뜯어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러면 길쭉한 그 표가 되죠. 요건과 효과 이래가지고. 요건과 효과. 여러분이 말이에요. 이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법행위의 요건 효과하고 대부분 중첩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 같으면 잘 보면 그거를 효과는 이제 민법상의 효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요건을 가만히 보면 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하고 똑같죠. 이게 범죄 성립 요건하고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 채무불이행의 성립 요건을 잘 읽고 앉아 있으면 이게 범죄 성립 요건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조도 똑같아요, 완전히. 다만 형법상의 범죄 성립 요건은 범죄론에 따라서 위치가 좀 바뀐다든지 검토 구성 요소가 약간 다르죠. 예컨대 민법에서는 위법성의 인식 같은 거 있죠. 불법 의식. 그래서 고의에서 분리하지 않습니다. 아직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형법은 그 분리하는 것이 아주 전통적인 학설로 굳어버렸죠. 똑같다니까 이게. 여러분 앞에서 그런 거 배웠는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자력구제를 배울 때 오상 자력구제라는 거 배웠죠. 오상.
나중에 부부행에서 오상 정당방위, 오상 기급형 다 배워요. 그거 원래 문제가 원래 형법에 무슨 문제예요? 형법에 그렇게 용어도 쓰죠, 그렇게 아니라. 오상 모시갱이. 위법성 조각 사이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차고 말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 같은 거라니까 전부. 그러니까 민법에서 이런 기본적인 이해들이 정확히 성립되어 있으면 책을 보는데 대단히 쉽다고. 뭘 말하는지를. 그러니까 특별히 채무불이행의 성립 요건과 효력이 있죠. 뒤에 효과. 이거는 배우면서 계속 익혀 나가기도 하지만 매일 30분씩 더 일찍 일어나서 10번씩 써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아니면 코팅을 해가지고 그걸 앞뒤로 코팅하면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목욕탕에 가서 앉아갖고 허리 밑에만 담그고 뜨거운 물에 요새 그 유행이라며 담그고 앉아서 저것만 들고 앉는 거야. 10번이고 20번이고 몸도 좋아지고 반신욕 말이에요. 저것도 들어오고 지금 여러분이 그 하루에 목욕탕비 나가는 걸 아낄 때가 아니죠 지금. 실수해서 놓치면 어떻게 돼요? 1년치가 날아가고 1년치가. 하루에 2번씩 목욕탕 가는 게 차이 났잖아. 그래서 지금 구조를 알겠습니까? 채권법의 구조는 가장 핵심 구조가 뭐예요? 침해입니다. 채권이 침해당하면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구제받냐. 크게 양분됩니다. 핵심이 되는 건 물론 이거예요. 채무자가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겁니다. 핵심이 되는 건 물론 이거.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교과서에 지금 거기 잠깐 설명하고는 없어요. 아무래도. 이 주된 겁니다. 그러나 양쪽을 갈랐을 때 정확하게 맞대응합니다. 이쪽에도 손해배상, 이쪽에도 손해배상. 이쪽에도 물리력 행사, 이쪽에도 물리력 행사. 강제이행, 물리력 행사, 실력 행사죠. 방해, 배제가 이게 실력 행사 말하는 거죠. 예방. 단지 이쪽에는 예방을 뽑다고 나게 책임재산의 보전. 안전하게 확보. 알겠어요? 그리고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인정된다. 방해 예방 청구권 인정되고. 그런데 이 침해 중에 가장 눈여겨볼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협의의 채무불이행. 왜? 이걸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 이렇게 침해하는 이놈은 말이에요. 아주 사악한 놈이라는 거야. 쉽게 알기 어려워요. 왜냐면 저것은 위법성과 유책 사유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협의의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68페이지 그 밑에 여러분 아까 광의의 채무불이행 협의를 보면 위법성과 유책성을 갖춰야 된다고 써있죠. 광의의 채무불이행 플러스 위법성, 유책성 한 게 협의의 채무불이행이라고 써있잖아 거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아주 상세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통법리로 조금 쉬었다가 배울 게 뭐냐면, 이게 아닌데? 여러분이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채권법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기초 용어를 정확히 할 게 하나 있는데, 오늘 복습자료 프린트 4페이지에 보면, 민법상의 4가지 유책 사유. 그게 보이죠? 4페이지에. 여러분이 말이에요. 민법에 고의 과실이 한 가지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신림동의 대부분이라는 걸 알고 되게 놀랐어요, 나는. 표준 교과서를 전혀 안 읽는다는 거죠. 판례하고. 우리 민법에는 4가지 서로 다른 과실이 병존합니다. 한자가 똑같은데. 이건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4가지다. 여러분 생각해봐. 민법을 공부한다는 수험생이 고의 과실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그따위 학생이 채권법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 사기꾼 같은 학생이. 원래 엄밀하게 말하면 이 고의 과실 이건 정확하게 5가지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점유법에서는 다르게 처리하죠. 고의라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고의라는 게. 이건 악의, 민법에서 말하는 겁니다. 악의에다가
용인을 플러스한 거예요. 용인하는 심정적 태도. 알겠습니까? 용인하는 심정적 태도. 심정 반가치라고 그러죠, 형법에서. 이거 뒤바꿔도 같은 말이죠. 인용. 형법도 통설이, 구닥다리 통설이 인용설이죠. 인용설. 인용설은 난점이 뭐냐면 고의를 세분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그 제1도에 직접 고의하고 제2도의 고의하고는 구별을 못하죠. 인용만 가지고는. 예전에는 형법이 좀 낙후된 법문화라 고의를 세분 안 했죠, 잘.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 고의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형법전에 분리되어 있는데 전부. 정을 알고 이렇게. 지정 이런 식으로. 최근에 다 구별하죠, 강단에서는. 근데 민법에서는 그런 세분화를 하지 않습니다. 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악의 플러스 용인 정도면 악의가 인식 말하는 거죠. 인식. 인식 플러스 인용. 거기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냥. 악의가 안다는 거 아니야, 원래. 선의가 모른다는 거고. 그러니까 점유법에서 이게 다른 의미라고 그랬죠. 이게 다른 의미라고. 여기 뭐가 포함됩니까? 의심하는 경우. 점유법에서 이게 전부 다른 말이죠, 그렇다면 또. 고의과실이. 우리 민법 점유법 지난번에 배우자 점유의 모습에서. 악의가 다른 말이니까 당연히 모두 다른 말이 돼. 과실도 다른 말이 돼버려. 그래서 정확하게 5가지가 존재하는데 우선 채권법이 급하니까 그 4가지 고의를 이따 강의를 듣고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거나 갖다 때려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4가지 여러분 제목 보면 조문하고 전부 다 실어놨죠, 내 일부러. 그 전부 다 채권법의 중요한 테마들이죠. 채권법에. 근데 그런 거 과실을 제멋대로 혼자 날조해가지고 똑같은 거라고 여겨버리면 어떻게 공부를 해? 기초 개념에 집중합니다, 지금 채권청론에서. 워낙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게 4가지가 구별된다는 말은 판례 통설이에요. 그러니까 엉터리 기초를 가지고 시작하니까 민법이 더럽게 어렵다고 그러는 거야,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개념을 사용하니까.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이 기본 틀을 항상 끝까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다. 집에 가서는 여러분이 이거를 더 세분화해서 표를 그릴 수가 있죠. 이건 4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다시 어떻게 가르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3개, 채권자의 채무불이행 1. 알겠습니까? 표류가 다 똑같으니까. 채무자가 봤잖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지체, 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은 채권자 지체. 응? 이게 여러분 집에서 다 이걸 창조로 기르자고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채권법에는 이런 것들을 다룬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하나를 세분화해서 교과서 나온 대로 공부를 하면 되죠, 이제. 근데 그 공통틀도 나눠줬잖아, 채무불이행은. 워낙 중요하니까. 성립요건 전부, 효과 전부. 다시 또 그 중에서 그 여러분 요건 중에서 맨 밑에 유책성을 보면, 책임성을 보면 책임 능력 다음에 고의과실이 나오죠. 유책 사유. 그 유책 사유의 과실을 다시 또 세분하는 거야. 4가지. 알겠습니까? 유책 사유의 존재에 보면 그 4가지 중에 1가지가 그거죠. 유책 사유가. 이런 식으로 짜맞춰 가다 보면 거대한 한 장의 표가 완성된다고, 머릿속에. 복사집 가서 믿을 수 없는 한 장짜리 자료를 찾지 말고 정통 표준 교과서로 정확한 강의를 듣고 여러분의 대가리 속에다가 한 장짜리를 완성하라고. 한 장짜리 채권법. 이건 왜 쉽게 가능하냐 하면 로마법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채권법이 아주 산술적 수학적으로 짜맞춰져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쉽게. 맞대응해서. 좀 쉬었다 보기로 합시다.